경상북도 시골 출신 20살 청년 김준호. 그는 가난한 집 외아들로 자라 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군대에서도 백없는 시골 출신이라며 무시받던 그였는데 어느 날 생활관에서 발견한 어머니의 낡은 편지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준호야, 내가 태어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란다. 언젠가 너의 친부에 대해 말해줘야 할 날이 올 거야. 그리고 며칠 후 국방부 장관이 직접 부대를 시찰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너가 준호니? 과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실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한 청년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김준호는 20살이 되던 해 겨울 입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외아들로 자란 준호는 어머니 김용희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함께 일하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왔죠. 준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한 번도 자세히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적 한두 번 물어보면 어머니는 항상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흐렸고 그 후로는 아예 묻지도 않게 되었죠. 그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만 알고 자랐던 겁니다. 입대 전날 밤 준호는 어머니가 차려준 소박한 저녁상 앞에서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이 자꾸만 눈에 밟혔죠. 새벽 닭집에서 닭을 손질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살아온 그 손이었습니다. 영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준호야, 군대 가서 아무리 힘들어도 꿋꿋하게 견뎌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참고 견뎌야 사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꼭 건강하게 돌아올게요. 다음 날 새벽 논산 훈련소로 떠나는 버스 안에서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고향 풍경을 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죠. 버스 안은 온통 같은 또래 청년들로 가득했는데 어떤 이들은 떠들썩하게 웃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준호처럼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강원도 최전방 GOP 부대에 배치받은 준호는 첫날부터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시에서 온 동기들은 대부분 자신만만해 보였지만 준호는 말수도 적고 눈치도 없어 보였죠. 분대장 상병 최현수는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현수는 준호를 한눈에 보고는 혀를 찼어요. 야, 김준호. 발이 느려 터져선 군생활 제대로 하겠냐? 준호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현수의 표정은 시원찮았습니다. 생활관에서 준호는 구석진 자리 침대를 배정받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죠. 왜 나만 이렇게 구박을 받는 걸까? 그래도 참아야지. 엄마가 나만 믿고 계시잖아. 준호는 어머니가 싸준 작은 보따리를 열며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첫 훈련 날 준호는 체력 부족으로 뒤처졌습니다.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에서 기준을 채우지 못했고 구보에서도 맨 뒤에서 헐떡거렸죠. 동기들은 준호를 보며 수군댔습니다. 저 녀석 때문에 우리까지 혼날 것 같은데 정말 답답하네. 저녁 시간 준호는 혼자 식당 한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준 김치찌개 맛이 그리웠죠. 고향에서는 비록 가난했지만 적어도 따뜻한 집과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밤이 되어 소등 시간이 다가오자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병사들의 숨소리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죠. 준호는 어머니가 지금쯤 혼자 식당을 정리하고 있을 모습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좀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준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평범해 보이는 출생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곧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즈음은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만이 전부인 평범한 이등병 김준호였을 뿐입니다. 입대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준호는 부대 생활의 냉혹한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시작되는 구보부터 저녁 점호까지 하루 종일 이어지는 훈련과 각종 업무에 지쳐갔죠. 더욱 힘든 건 동기들과 선임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특히 생활관에서는 준호를 향한 은근한 괴롭힘이 계속되었어요. 선임병들은 준호만 골라서 더 많은 일을 시켰고 작은 실수라도 하면 가차없이 혼을 냈습니다. 준호는 그저 참고 견디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을 몰랐죠.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 준호는 평소보다 더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오후 훈련에서 장애물을 넘다가 넘어져 무릎에 상처도 입었고 선임에게 혼나서 마음도 상해 있었거든요. 식당에서 밥을 받아 자리에 앉은 준호는 무심코 국그릇을 들다가 손이 미끄러져 뜨거운 국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준호에게 쏠렸죠. 준호는 황급히 행주로 국을 닦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임병 박종민이 큰 소리로 일어서며 준호에게 다가왔거든요. 박종민은 준호보다 2살 위였지만 군 생활을 1년 더 먼저 시작해서 상병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성격이 까칠하기로 소문난 종민은 준호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야, 김준호, 이딴 것도 못하냐? 집에서 내 엄마가 밥도 안 해주냐? 준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답답해졌죠. 하지만 군대에서는 선임의 말에 대꾸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라고 작게 대답했지만 종민은 계속해서 준호를 질책했습니다. 진짜 답답하네. 이런 식으로 군 생활하면 사고 치겠어. 너 때문에 분위기 다 잡쳤잖아. 종민의 목소리는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다른 병사들도 준호를 바라보며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저 녀석 진짜 눈치 없네. 맨날 실수만 하고 왜 저렇게 멍청하지?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국을 닦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대로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 점호가 끝나고 자유시간이 되자 준호는 생활관 구석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하거나 편지를 쓰고 있었지만 준호만은 혼자였죠. 준호는 사물함을 열어 어머니가 보내준 과자를 꺼내 먹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물함 뒤쪽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어머니가 입대할 때 챙겨준 짐 속에 들어있던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몰랐던 거였죠. 준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열어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어머니의 익숙한 글씨체가 보였죠. 준호는 주위를 둘러보고 조용히 편지를 펼쳐들었습니다. 편지 첫 줄부터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벌써 20살이 넘었을 거야. 엄마가 오랫동안 숨겨온 이야기를 이제는 해야 할 것 같구나. 내가 태어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란다. 언젠가 너의 친부에 대해 말해줘야 할 날이 올 거야. 편지를 읽는 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친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지금까지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는데 살아계신다는 뜻인 건가요? 준호는 편지를 끝까지 읽어내려갔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계실 거야. 하지만 엄마는 그분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 언젠가 내가 궁금해할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단다. 군대에서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그때가 진실을 알 때인지도 모르겠구나. 준호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어머니는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겨왔을까? 마음이 복잡해진 준호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사물함 깊숙이 숨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편지 내용으로 가득했어요. 과연 자신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었던 걸까?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어쩌면 이 편지가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을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편지를 발견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준호는 여전히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지워낼 수 없었습니다. 훈련 중에도 식사를 할 때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어서도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살아계신다는 아버지는 과연 어떤 분일까? 왜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었던 걸까? 그런 마음의 혼란 속에서도 부대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준호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훈련에 임했어요. 뭔가 모를 자존심 같은 것이 솟구치는 느낌이었죠. 자신 안에 흐르는 피가 어떤 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평범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아침 구보 시간, 준호는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달렸습니다. 뒤처지던 예전과는 달리 중간 정도 위치에서 달릴 수 있게 되었죠. 분대장 최연수는 그런 준호를 보며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김준호, 오늘 컨디션 좋은가? 예전보다 많이 늘었네.
준호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기들도 조금 놀란 눈치였어요. 평소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보였던 준호에게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준호는 두려움에도 휩싸여 있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면? 만약 자신의 출생에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어요. 어쩌면 모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죠. 며칠 후 중대 사무실에서 준호를 찾는다는 전령이 왔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편지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불안한 마음으로 중대 사무실 앞에 서자 중대장이 준호를 불러들였습니다. 이철민 중대장은 40대 중반의 군인으로 엄격하지만 공정한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철민은 준호를 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내 신상 조회가 군단 참모부까지 올라갔더라. 뭐 숨기는 거 있냐? 준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신상 조회라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아버지와 관련된 일일까?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숨기는 건 없습니다. 철민은 준호를 찬찬히 살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 같은 시골 출신 애가 왜 군단에서 관심을 받는지 모르겠네. 혹시 집안에 군 간부나 공무원이라도 있냐?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희 집은 그냥 평범한 집입니다. 하지만 철민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암튼 조심해라. 군대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준호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중대 사무실을 나왔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생활관으로 돌아온 준호는 동기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중대장실에 다녀왔다는 소식이 벌써 퍼진 거였죠. 동기 중 하나인 박상훈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야, 준호야. 중대장님이 뭐라고 하시던. 혹시 너 집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준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상훈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다른 동기들도 마찬가지였죠. 평소 말수 적고 존재감 없던 준호가 갑자기 중대장실에 불려가다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다시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내가 태어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란다. 이 문장이 유독 마음에 박혔죠. 과연 자신의 출생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 아들이라는 거지? 왜 내 이름이 윗선까지 보고되는 거야? 혹시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신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평범한 삶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뜻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와 다른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구보를 하면서도 훈련을 받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언제쯤 진실을 알게 될까? 점심시간에 준호는 혼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앉은 선임병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요즘 부대에 높은 분들이 자주 오신다던데? 다음 주에도 국방부에서 누가 온다고 하더라. 국방부라는 단어에 준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혹시 자신의 신상 조회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곧 모든 비밀이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준호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차마 꺼낼 수 없었어요. 대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안부만 전했죠. 편지를 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급함이 밀려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궁금증을 안고 살아야 할까? 준호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까만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 별들처럼 자신의 운명도 언젠가는 밝게 빛날 날이 올까? 준호는 그런 희망을 품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준호가 중대장실에 불려간 지 일주일이 지나자 부대 안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선임병들 사이에서만 속삭이던 이야기였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어요. 김준호, 그 애가 사실은 빽 있는 집 자식이래. 소문의 시작은 중대 사무실에서 일하는 박 병장이었습니다. 박 병장은 준호의 신상 조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상함을 느꼈거든요. 평범한 농촌 출신 신병의 서류가
왜 군단 참모부까지 올라가는지 의문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동료들에게 슬쩍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와전되면서 점점 부풀려진 겁니다. 생활관에서 준호를 향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무시하거나 동정하는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의심과 질투가 섞인 시선이었죠. 특히 선임병들의 태도가 확연히 변했습니다. 상병 박종민은 준호를 더욱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세면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을 때 종민이 다가왔습니다. 종민은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김준호, 네가 뭐 대단한 집 자식이래? 그래도 여기선 우리 말 잘 들어야 산다. 준호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선임님,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집 아들이에요. 하지만 종민은 믿지 않는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래? 그럼 왜 너만 중대장실에 불려가고 왜 너 서류가 위로 올라가는데? 준호는 정말 모르겠다고 대답했지만 종민의 의심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종민은 다른 선임병들에게도 준호를 감시하라고 말했어요. 저 애가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우리가 호구로 보이나? 동기들 사이에서도 준호에 대한 시각이 변했습니다. 박상훈을 비롯한 몇몇 동기들은 준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혹시 준호가 정말 특별한 집안 자식이라면 괜히 가까이 지내다가 오해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반대로 일부 동기들은 준호에게 접근하려 했습니다. 정말 빽이 있다면 잘 보여둬야 한다는 계산이었어요. 동기 중 하나인 이민수가 어느 날 준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야, 준호야. 우리 같이 PX라도 갈까? 준호는 그런 민수의 태도 변화를 느꼈지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훈련 시간에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분대장 최연수는 준호를 보는 시선이 복잡해졌어요. 예전처럼 마음 편히 혼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 대우를 해줄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현수는 준호에게 훈련을 시키면서도 계속 눈치를 봤습니다. 그런 와중에 준호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진짜 빽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했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문만 무성한 애라며 무시했어요. 어느 쪽이든 준호에게는 편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준호는 그런 상황이 답답하고 억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정확한 진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뭐라고 해명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저 묵묵히 훈련에 임하고 맡은 일을 성실히 할 뿐이었어요. 며칠 후 부대에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부대를 시찰하러 온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높은 분이 최전방 GOP 부대까지 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부대 전체가 시찰 준비로 바빠졌습니다. 중대장 이철민은 간부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찰은 정말 중요해.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자. 병사들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준비시켜야 해. 간부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 기간 동안 부대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졌고 내무반 정리정돈도 완벽하게 해야 했어요. 준호도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시찰 준비에 매달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시찰이 자신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어머니 편지에 나온 아버지와 연결된 일은 아닐까? 준호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자신의 평범한 일상은 완전히 뒤바뀔 테니까요. 시찰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준호는 다시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언젠가 너희 친부에 대해 말해줘야 할 날이 올 거야. 이 문장이 더욱 의미 깊게 다가왔어요. 혹시 그날이 바로 며칠 후일까?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멀리 철책선 너머로 적군 초소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 경계선 너머에는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듯이 자신의 인생에도 곧 새로운 세상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른 병사들은 모두 잠든 시간, 준호만 홀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어요.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 같은,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국방부 장관 시찰 당일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부대 전체가 분주했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기상나팔이 울렸고 병사들은 다들 긴장한 표정으로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죠. 준호 역시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군복을 말끔히 다려 입고 구두를 반질반질 닦았습니다. 오전 10시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부대 정문으로 들어왔어요. 맨 앞차에서 내린 사람이 바로 이상우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55살의 이상우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군인 특유의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부대장과 중대장들이 일렬로 서서 장관을 맞이했습니다. 이상우는 간부들과 악수를 나누며 부대 시설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훈련장, 생활관, 식당을 차례로 살펴보는 동안 준호는 다른 병사들과 함께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관의 시선이 자꾸만 준호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착각인가 했지만 점점 확신이 들었죠. 장관이 분명히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준호도 느낄 수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장관은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죠. 보통 이런 높은 분들은 간부들과 따로 식사를 하는 법인데 이상우는 직접 병사 식당으로 향했어요. 준호는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우가 준호가 앉은 테이블 근처를 지나갔어요. 순간 장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상우는 준호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섰죠. 준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묘한 전율이 흘렀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상우는 곧 자리를 떠났고 준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식사를 마쳤어요. 과연 장관이 자신을 알아본 걸까? 아니면 그냥 우연한 일일까? 준호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생활관 점검이 있었어요. 장관이 직접 병사들의 생활 공간을 살펴보겠다는 것이었죠. 준호는 다른 병사들과 함께 침대 앞에서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이상우는 한 명 한 명 병사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생활관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활관 한쪽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선임병 박종민이 후임 병사 하나를 붙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내무반 정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였어요. 종민은 흥분한 상태로 그 병사를 밀치더니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준호가 나섰어요. 선임님, 그만하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종민은 준호를 보더니 더욱 화를 냈어요. 야, 김준호. 내가 뭔데 끼어드냐? 빽 있다고 잘난 척하지 마라. 종민의 주먹이 준호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준호는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았어요. 뺨에 주먹이 닿으면서 피가 흘러내렸죠. 하지만 준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종민을 바라봤어요. 다른 병사들은 모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서서 말리기도 어려웠고 특히 장관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생활관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상우가 직접 생활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장관의 등장에 모든 병사들이 더욱 긴장했죠. 이상우는 피를 흘리고 있는 준호를 보더니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우는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던 장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준호야?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지만 준호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관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것도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친근하게 부르는 거였어요. 준호의 눈과 장관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였어요. 국방부 장관이 한 이등병의 이름을 부르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죠. 분대장 최연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고 중대장 이철민은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박종민은 주먹을 들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렸어요.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낄 수 있었거든요.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말없이 장관과 준호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상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주변 간부들에게 말했어요. 잠깐 이 병사와 따로 이야기할 시간을 가져도 되겠나? 간부들은 당황했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죠. 네, 장관님.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빈 교실에서 이상우와 준호가 마주 앉았습니다. 둘만 남겨진 공간에서 긴장감이 흘렀어요. 이상우는 준호의 상처를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냐?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때 이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 어머니 성함이 김용이 맞냐? 준호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이상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준호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진실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어요. 교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상우는 한참 동안 준호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너를 보는 순간 알 수 있었다. 내 어머니를 너무나 닮았구나.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장관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상우는 깊은 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21년 전 내가 육군사관학교 생도였을 때의 이야기야. 그때 나는 주말마다 의성에 있는 작은 찻집에 가곤 했어. 그곳에서 일하던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내 어머니 영이었다. 준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이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상우는 먼 추억을 떠올리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계속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했어. 정말 깊이 사랑했지. 하지만 그때 나에게는 선택해야 할 기로가 있었단다. 장관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집안의 딸과 결혼하라는 압력이 있었어. 내 아버지는 군 고위 간부였고 내 미래를 위해서는 그 결혼이 필요하다고 했지. 나는 야심이 있었어.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를 버렸다는 뜻이었거든요. 이상우는 준호의 표정을 보며 괴로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영희에게 작별을 고했을 때 그 아이는 너를 임신하고 있다고 말했어. 하지만 나는 이미 선택을 한 후였고 돌아갈 수 없었단다. 교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왜 어머니가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는지, 왜 혼자서 그 모든 고생을 감내해야 했는지 말이에요. 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분노에 가까웠어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겪은 모든 모욕과 고통은 누가 책임집니까? 어머니가 혼자 감당한 20년은 누가 되돌려줍니까? 이상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계속해서 쏟아냈어요. 저는 평생 아버지 없는 아이로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 자랑을 할 때 저는 구석에 숨어 있어야 했어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여기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백 없는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당하고 구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타나서 아들이라고 하시면 그동안의 상처가 다 사라집니까? 이상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하지만 하루도 너와 영희를 잊은 적이 없었단다. 준호는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잊지 않으셨다고요? 그럼 왜 이제야 찾아오셨습니까? 장관은 괴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너를 찾고 있었어. 수소문에서 영희가 의성에서 식당을 한다는 것도 알았고, 내가 군에 입대한다는 것도 알았지. 그래서 내 배치 부대를 확인하고 시찰을 온 거야. 너를 만나기 위해서. 준호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진작에 와서 도움을 주시지. 왜 이제야 나타나십니까? 저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아직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사 준비를 하십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고 사세요. 이상우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자신이 저질렀던 일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준호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없어도 잘 살았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상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이제라도 내가 책임지고 싶어. 너를 좋은 대학에 보내주고 영희에게도 편안한 생활을 해드리고 싶단다. 그동안의 빚을 갚고 싶어. 준호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돌아봤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동정이나 죄책감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전 당신을 절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교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준호를 이상우가 불렀어요. 준호야, 잠깐만. 하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고 교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궁금해하는 간부들이 서 있었지만 준호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생활관으로 향했어요.
생활관에 돌아온 준호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지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토록 궁금해하던 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되었지만 기쁘기보다는 분노와 실망감이 더 컸어요. 박종민을 비롯한 선임병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준호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둘이 따로 이야기까지 나눴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부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김준호와 국방부 장관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어떤 이들은 준호가 장관의 조카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먼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신 걸까? 이상우가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준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성공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말이에요. 국방부 장관 시찰이 끝난 후 며칠 동안 부대는 여전히 술렁였습니다. 김준호와 이상우 장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병사들이 궁금해했지만 정작 준호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추측을 낳았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척 관계일 거라고 했던 추측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어떤 병사는 준호가 장관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속삭였고 다른 병사는 준호의 어머니가 장관의 옛 연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에 가까운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한 거였죠. 생활관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준호를 괴롭혔던 선임병 박종민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했어요. 국방부 장관과 관련된 사람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대장 이철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시골 출신 이등병으로 여겼던 준호가 갑자기 국방부 장관과 연결되다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철민은 준호를 중대 사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준호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철민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준호, 솔직히 말해봐. 너와 장관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우연한 인연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철민은 그 대답을 완전히 믿지 못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한 이등병의 이름을 부르고 따로 면담까지 하는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철민은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암튼 앞으로 조심해서 행동해라. 부대에 소문이 많이 돌고 있어. 그런 와중에 준호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부대에 또 다른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준호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후방의 편한 부대로 말이죠. 이 소식을 들은 병사들은 모두 확신했어요. 역시 준호에게는 정말 빽이 있었던 거라고 말이죠. 국방부 장관의 배려로 위험한 최전방에서 안전한 후방으로 보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준호는 중대장실로 찾아가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저는 전출 가지 않겠습니다. 철민은 깜짝 놀랐어요. 왜? 좋은 기회인데 왜 마다하냐? 준호는 곧은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남의 도움이나 배려로 편한 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복무하겠습니다. 철민은 준호의 단호한 의지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전출 명령을 거부한다는 소식이 부대에 퍼지자 병사들의 반응이 또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준호가 허세를 부린다고 비아냥거렸지만 어떤 이들은 그의 당당함에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동안 준호를 괴롭혔던 박종민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종민은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김준호,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준호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종민을 따라 나섰습니다. 부대 뒤편 조용한 곳에서 종민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그동안 너를 너무 심하게 괴롭혔어. 나는 내가 정말 빽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투했던 것 같아. 준호는 종민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종민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근데 내가 전출 거부하는 걸 보니까 알겠더라. 너는 진짜 자존심 있는 놈이구나. 나보다 훨씬 멋있어. 준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임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다들 군 생활이 힘든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 후로 부대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당당한 태도와 성실한 모습을 본 병사들이 하나둘씩 그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훈련에서도 준호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후임병들을 잘 챙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부대에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어요. 국방부에서 모범병사 선발을 위한 심사관들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중대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아 경쟁하는 것이었죠. 중대 간부들이 모여 회의를 했을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준호를 추천했어요. 분대장 최연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준호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 애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정말 모범적입니다. 소대장들도 동의했어요. 훈련 성적도 많이 올랐고 다른 병사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대장 철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김준호로 하자. 모범병사 후보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준호는 기뻤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어요. 혹시 사람들이 자신의 배경 때문에 선택된 것이라고 생각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준비는 철저히 했습니다. 심사 당일 준호는 자신의 군 생활과 각오에 대해 당당하게 발표했어요. 저는 처음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도움과 격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사관들은 준호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준호가 모범병사로 선정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준호 자신의 힘으로 얻어낸 성과였어요. 부대 전체가 준호를 축하했습니다. 그동안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죠. 준호는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범병사로 선정된 지 석 달이 지나자 준호는 부대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위축되고 소극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하고 책임감 있는 병사로 성장해 있었어요. 후임병들도 준호를 따르고 존경했죠. 그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에서 모범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 시상식이 열린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시상한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상우를 다시 만나게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시상식 당일 준호는 다른 모범 병사들과 함께 국방부 대강당에 서 있었습니다. 많은 언론사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우 장관이 입장했어요. 장관의 눈은 자연스럽게 준호를 찾았고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상우는 한 명씩 모범 병사들에게 상을 수여했어요. 준호의 차례가 되자 장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메달을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축하한다, 김준호 병사. 그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자부심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이상우는 준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까? 준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조용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상우는 준호를 바라보며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내 힘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되었구나. 준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장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생각했어. 내가 너와 영희에게 저지른 일들을 말이야.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준호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이상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21년 동안 하루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었어. 정치적 성공을 위해 가정을 이뤘지만 진정한 행복은 없었다. 매일 밤 영희와 너를 생각하며 후회했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 준호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후회가 저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어머니가 혼자 감당한 고통도 제가 겪은 외로움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상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맞다. 내가 너무 늦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고 싶다. 물론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강요하지 않겠어. 다만 영희를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원망이 여전히 있었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혈육의 정도 느끼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결정하시겠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정기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의성역에 도착하니 어머니 김영희가 나와 있었어요. 2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다만 손은 더욱 거칠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영희는 아들을 꽉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준호 정말 듬직해졌구나. 모범 병사가 되었다고?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준호는 어머니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리웠던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군대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영희는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누구야?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상우라는 분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영희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를 만났다고? 준호는 어머니의 반응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2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픈 상처였던 거죠. 집에 도착해서 준호는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것부터 장관과의 만남까지 상세히 말했어요. 영희는 묵묵히 들으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영희가 말했어요.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너무 오랫동안 숨겨뒀구나. 하지만 그 사람을 원망하지는 마라. 그도 나름대로 선택의 기로에서 어려운 결정을 했던 거야. 준호는 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놀랐어요. 며칠 후 뜻밖에도 이상우가 의성을 찾아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 온 거였어요. 준호의 집 앞에서 영희와 마주친 이상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희, 정말 오랜만이야. 이상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영희도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상우, 정말 많이 변했네. 둘 사이에는 21년의 세월이 흘러 있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알아보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이상우는 깊이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너와 준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지. 영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다 지난 일이야.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아왔어.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증오하지는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김준호로 말이에요. 이상우는 아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그렇게 살아다오. 너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야. 준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꼭 성공하겠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는 날, 준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 거예요. 영희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준호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 기차 안에서 준호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 청년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